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만 5명이 숨져서 사망자는 모두 91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불행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와 함께 경기 침체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이 덮쳐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가장 힘겨운 곳들을 살피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작업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 재난 기본소득 어느 것이든 문제는 적절한 타이밍인 듯합니다. 우리 정부는 정책 실행에 속력을 더 내주길 기대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3월 18일 수요일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오늘 순서 살펴보시죠.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재난 기본소득의 도입의 현황과 효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의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의 현지 분위기 알아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막말과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서울시의 117만여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총액으로는 3,2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 긴급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에 제안한 재난긴급생활비의 우선 지자체부터 버전입니다. 서울시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5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이 각각 175만 7천 원과 299만 2천 원인 1, 2인 가구는 30만 원, 각각 387만 1천 원과 474만 9천 원인 3, 4인 가구는 40만 원, 중위소득이 562만 8천 원인 5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입니다.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3, 4일 안에 결정이 나고 지원금은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필요 예산은 총 3,271억 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3월 24일에 예정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채무 규모 40%는 미국의 100%, 일본의 400%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때의 7천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미국민에게 1,000달러 정도의 수표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책을 미 의회와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에 달하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지원액 7천억 달러를 훨씬 넘어선 규모로 미 국세청이 세금 유예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3천억 달러와는 별개입니다.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을 비롯해 항공업계 지원액 500억 달러와 소규모 사업자 지원액 2,500억 달러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에게 직접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This is a combination of loans
This is a combination of direct checks to individuals. This is a combination of creating liquidity for small businesses.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 각 사업장을 강제 폐쇄하는 등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노동자는 수입이 없어 곤란을 겪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those business owners have money to pay their employees. We're not going to put money in those business owners just for the sake of them keeping. 지급될 수표의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000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표가 2주 안에 미국인들에게 지급되길 원한다며 며칠 내에 의회가 눈이 번쩍 뜨일 부양책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홍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재난기본소득 얘기는 뭐 한참 전부터 조금씩 나오다가 이제는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고 네. 뭐 기다리기가 뭐 했는지 자체에서. 서울시가 먼저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예.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원하는 방안인데 예. 지원하는 형태는 뭐 이제 현금보다는 이제 뭐 상품권이라든가 예. 아니면 선불카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급하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것을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반드시 꼭 이제 그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경상남도, 그다음에 전주시라든가 이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재난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1인당 100만 원을 무조건 전부 다 지원하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이제 51조죠. 우리나라가 5,100만이니까 예, 그런 굉장히 과감한 그런 발상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기본적으로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좀 정치적인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이거는 그냥 재난 수당, 재난 지원금이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예.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고 이걸 전부 다 1인당 모든 국민에게 다 그냥 얼마씩. 소득을 지원하자. 이것이 이제 우파적 발상이고요. 예. 또 좌파적 발상은 이제 이것은 어쨌든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의 전주시는 이미 뭐 실업자라든가 또는 뭐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마 또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서울시, 전주시 네. 이렇게는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네. 뭐 경기도나 또는 경남 같은 경우는 일단 촉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고 세계 각국들의 동향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지금 무슨 뭐 금융위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일단 모든 이제 격리되고 실물 경제가 다 붕괴가 되고 사람들을 보고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당연히 중소 영세 기업자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그렇죠.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 회사 나오지 마라 일단 한 달 두 달 무급휴가를 주겠다 이렇게 예. 하니까 역시 또 소득이 단절이 되고 이러한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생겼을 때 이걸 갖다가 다리를 긴급하게 놔준다는 차원에서 그 기본소득 또는 이런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로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 사태로 먼저 타격을 받았던 이 동아시아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에서 보면은 일단 홍콩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 모두에게 대해서 일정 부분의 그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약입니다. 한 150만 원 이상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중국 내에서도요. 충칭시라든가 아니면 뭐 칭다오시 같은 데서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 지원금을 지금 현재 마련해서 지급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홍콩은 영주권자,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마 나이 제한을 좀 두는 것 나이 제한 같습니다. 두고요. 예. 예, 좀 20살 이상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백악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뭐 소득세를 좀 감면해 주든지 해야지 돈을 줄 수야 있나 뭐 이렇게 했었고, 백악관 참모들도 뭐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고 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말투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많이 확 예. 바뀌었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빠르게 미국에서 현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예. 현재 이런 상황에서 현금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1조 달러 중에서도 한 2,500억 달러 정도, 즉 한 4분의 1 정도는 바로 이러한 그 재난소득에 할당하겠다라고 현재 계획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걸 갖다 현금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지원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현금 아니면 현금과 같이 쓸 수 있는 뭐 수표 뭐 예.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목표는 뿌려가지고 바로 긴급한 효과가 나오도록 이끌어내는 겁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들이 이걸 저금하면 안 되죠. 저축하면 안 되고 예. 이걸 그대로 받아서 이거를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고,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로서 많이 나왔던 것이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으로 주로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나온 예. 아이디어고요. 그것이 아니면 어떤 현물로 지원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냥 돈으로 주자. 왜냐하면 경제학 분석에서 보면 돈으로 지급한 것이 가장 효용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예금 통장에 집어넣고 굉장히 즐거워 기쁜 분도 계세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돈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당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당면한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을 좀 촉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이니치 신문 보도를 보니까 한 2만 엔씩은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은 처음에는 이제 뭐 아동 수당을 좀 더 내겠다, 예. 좀 하겠다 그래서 전혀 사실은 좀 조금 다른 선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좀 많은 곳이 한 15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좀 지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뭐 전례 없는 금융위기다 또는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그 위기다 이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렇지 지급이 됐었고요. 한시적으로 지급이 됐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8조 원 정도의 그 이상의 추경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이번에 뭐 11조 좀 넘는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사실은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조금 더 인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 그런 거 주는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준 적도 이미 있고 지금 이제 실시도 하고 아니 있고. 그건 약간 좀 말에 좀 다릅니다. 그 기본소득이라는 걸 준 나라는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준 적이 없다. 그 말은 맞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기본소득의 정의에 따라서 준 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준 나라는 없습니다. 개별 자치단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핀란드에서 실험을 했었고 뭐 스위스에서 실험하려다가 못했죠. 국민투표에서 거부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그 말은 맞고요. 다만 이제 이게 재난 기본소득,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전례가 있으니까 이걸 꼭 우리가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에 넣지 말고요. 재난 대비 소득, 지원금, 수당 이런 식으로 생각해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난 기본소득하면 이 기본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기니까 재난을 맞았을 때 주는 뭐 특별 수당이든 특별 지원금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선례도 있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해야 됩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한테만 한다? 그것도 아니죠. 부자도 세금 냅니다. 그럼 기본자가 아닌 거죠. 예,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도 세금 내고 부자도 우리 국민이고요. 그리고 뭐 악마가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그런 혜택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보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예를 들면 순위 얼마 이하로만 준다 이렇게 되는 것도 기본이 아니라 이제 재난을 맞아서 주는 이제 특별한 지원 이런 것들이군요. 근데 취지는 좋지만 정말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당최 쓰지를 않으니까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걱정도 나오는데 그럴까요? 저는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좀 어떤 불행 중 굉장히 불행인데 그나마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생활 삶의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구조라는 것이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가 더 활성화된다라든가 좀 근무 태도도 좀 이렇게 뭐 재택근무가 활성화된다든가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된다든가 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바꾸면서도 계속 기본 수요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예. 경제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 하루 만에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 따낸 미래통합당은 2차 추경은 빚잔치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시간여 뒤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인사들은 곧장 2차 추경의 필요성을 꺼내들었습니다.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두고 IMF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2차 추경을 통해 재난 기본소득 시행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안 대비 6조 원 이상 증액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11조 7천억 원은 경기 부진 극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을 주장해온 민생당과 정의당은 2차 추경 협상에 나설 여지가 큽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또 실직한 실직자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수당에 집중했었어야 함에도 재난수당 논의에 대해서는 아예 막아버리고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또 노동자들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미 추경에서 대구 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 증액한 통합당은 총선 전 더 이상의 현금 살포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재정 건전성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2차 추경은 무모한 이야기라며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빚잔치 하려는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몇 년 동안 1년 새 2차례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4번이나 있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2차 추경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총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통합당이 응해줄지가 미지수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국, 영국이 코로나19에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가다가는 미국에서 최대 220만 명, 영국에서 50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방역 대책을 해서 진료를 잘 한다도 절반은 숨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미국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전체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는 세금을 깎아주면 몰라도 현금을 지급할 수야 있냐. 헬리콥터로 하늘에서 돈을 뿌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더니 국민 1인당 $1,000 정도를 빠르면 이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민생경제 종합대책 20조 원과 추가 경정 예산 등 32조 원대에 이르는 재정이 코로나 사태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주시 등은 들으신 대로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요청하면서 우선 지자체부터라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일이죠. 재난 기본소득 정도의 과감한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기본소득은 반대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보시면은 소득 주도 성장과 4대강을 짬뽕한 거다. 총선용 현금 살포다. 세금 감면이 돈 분배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정치적인 판단과 해석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분명한 건 세금 감면은 세금을 어느 수준 이상 내는 사람들이 감면 혜택을 받는 거고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제 시작돼야 합니다. YTN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로도 재난기본소득제 도입 찬성은 49%, 반대는 34% 정도 됩니다. 점점 찬성의 응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의를 시작하되 코로나19를 정치 논쟁, 체제 이념 논쟁으로 가져가지 말고 재난은 재난일 뿐 무너지는 가정과 기업, 국민을 앞세워서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념을 앞세울 때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나설 때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대구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70명 넘게 급증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 이상 증상을 보인 사람이 여러 명 있었지만 병원은 보호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환자와 종사자 188명이 있는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 이곳에서 7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병원으로 달려온 보호자들은 환자인 부모의 상태도 확인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많이 좀 애타시겠어요. 그렇죠. 어머니? 좀 편찮으시군요. 지난 16일 간호과장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조사해보니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일부 직원은 확진 판정 7, 8일 전부터 증세가 나타났지만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부실한 방역관리로 병원 내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겁니다. 더구나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감염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단지 병원의 관계자들이 왜 그거를 감췄나 이게라 나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감췄다고 보거든요. 아마 일주일 한 6일 전부터 그런 증세가 있었다 하면은 조치를 취해서 되는데. 병원 측은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 증상이 있었던 사람은 자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무더기 환자가 나오면서 부실 관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사례에서 보듯 의료기관 집단 감염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은 이러한 교훈을 알고도 환자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대구의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은 약 400곳으로 환자와 종사자는 3만 3천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30% 수준에 그쳐 조사가 진행될수록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배성병원입니다. 지난 16일 처음으로 이 병원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을 비롯해 하루 사이에 대구 지역 요양병원 5곳에서 확인된 환자는 80명이 넘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등 그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가 또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에서 확인된 그런 종사자나 환자에 대한 발생이 증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10곳 중 7곳은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은 모두 397곳, 직원과 환자는 3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진단검사가 진행될수록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진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한사랑 요양병원처럼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1차 역학조사 결과는 증상이 며칠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검사 받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요양병원 환자 대다수는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도 있어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신속한 검사와 함께 검사 전 코호투 격리 같은 예방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로 인식되어 온 요양병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대구 상황은 어떤지 대구 현지에 계신 분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비영리 의료봉사단체 위드라이프의 정민철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드라이프 정민철 대표입니다. 네, 대구 지역 의료진들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해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 한 10년 전부터 대구 지역 의료인들이 그 국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와 그 취약계층 의료 지원을 하고 있고, 매년 그 해외에서 그 제3세계 캄보디아나 필리핀 같은 곳에서 해외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저희 단체가 백혈병 소아암이나 결식아동, 독거노인 대상으로 코로나 긴급 구호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애 많이 쓰시는군요. 대구 상황이 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요양병원 5곳에서 확진자가 8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대구 현지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안 그래도 진정 국면을 맞이하면서 대구 시민들은 좀 안도하면서 희망적인 분위기가 좀 퍼져가는 중이었는데, 예. 어제 또 다시 그 집단 감염 병원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시민들 조금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대구 시민들은 굉장히 성숙한 태도로 대처하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제 또 이 집단 감염이 좀 대규모 일어나면서 조금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예. 시민들이 조금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고 지적을 계속 받아왔던 거기 때문에 사전에 방역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대구 지역 여론이 어떤지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청도 대남병원이 집단 발병이 되면서 급격하게 번진 게 있어서 아마 그 요양병원 중심으로 관심이 좀 집중된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집단 시설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요양시설이 사전 방역 대책도 이게 코호트 격리가 되면 그 병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병력은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걸로 그런 알고 있지만, 근데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신천지 신도들이 아직까지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그게 좀 잠불이 되어서 그 집단 시설이나 그런 감염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신도들로 인한 2차, 3차 감염이 계속해서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발견하신 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아무래도 저희 의료진들과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들은 거의 심증적인 증거는 그 2차, 3차 감염이 신천지 신도들 일어난다고 보지만, 이게 감염 경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하지만 그 이번에 일어났던 여러 집단 감염, 대구의 집단 감염 그 원인들이 대부분 그 신천지 신도였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게 신천지 신도들이 그 대구시에 제출한 그 명단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 사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잠불로 인한 이 남겨진 드러나지 않은 신천지 신도들로 인한 2차, 3차 감염의 위험은 계속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뭐 요양시설에 대한 표본조사나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번처럼 또 무더기 확진 사례가 나오는 걸 방지하려면 방역당국이나 대구시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방역당국과 대구시가 아마 이게 신천지 관련 그 코로나 감염 사태가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아마 초반에는 아마 대구시나 방역당국이 신천지 관련해서 아마 전수조사를 다 하느라고 그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요양병원에 대한 경고는 계속했지만 그 행정력이 거기까지 조금 미치는 데는 좀 미력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의료진들과 좀 대화를 하는 중에 방역당국과 대구시에게 좀 특별히 요청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하고 경증 환자로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중증 환자 전용 병원이 지금 절대적으로 병상이 부족합니다. 예. 그런데 이 중증 환자를 다루는 데는 상당한 수의 의료진과 시설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데, 이 중증 환자들이 조금 사도가 생기면 경증 시설로 옮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자 본인에게 자유의지에 맡기기 때문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지금 밀려있는 확진자나 그 고위험군 또는 중증 환자들이 지금 병실이 없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의료진들은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이 중증 환자들 좀 나아졌으니까 경증시설 옮기십시오라고 개인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좀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중증시설에서 옮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또 가이드라인을 이 대구시나 그 방역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조금은 강제력을 조금 행사하는 그런 요청을 저희들에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행정당국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드라이프의 정민철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도쿄올림픽은 과연 어찌 될까? 올림픽 종목 국제경기연맹 대표들 회의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종목별 예선은 6월 말까지 미루기로 했고요. 또 현 시점에서 극단적인 결정은 필요 없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이례적으로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한 IOC는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정상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열린 33개 올림픽 종목 국제경기연맹 대표자들과의 긴급 화상회의 결과입니다.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IOC는 2020 도쿄올림픽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올림픽까지 넉 달 이상 남은 상황에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추측도 역효과만 나올 뿐이라며 최근 비등해진 올림픽 개최 비관 여론을 경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종목 예선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올림픽 본선행이 확정된 비율은 57% 정도. 회의에 참석한 조정원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는 IOC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은 전례 없는 거죠. 원래 4월 말까지 됐어야 되는데 그러나 6월 말까지만 그 선발전이 마치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IOC는 6월까지 올림픽 예선을 마치지 못할 경우 세계 랭킹이나 최근 국제대회 성적 등을 활용해 올림픽 예선을 대체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정상 개최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이후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에서 올림픽 정상 개최보다는 연기나 취소 등 플랜 B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강타하면서 올림픽 정상 개최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현 상황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IOC 내 외부에서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IOC는 각 종목 대표자들에 이어 각국 올림픽위원회와도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로서는 넉 달이나 남았는데 굳이 서둘러서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래도 코로나19의 위험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가 멈춰서고 있는데 IOC는 일단 밀고 가는데요. 도쿄올림픽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IOC의 이번 입장 발표는 올림픽 개막까지 4개월이 남은 만큼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는 버티기로 해석됩니다. 일본도 26일로 예정된 일본 내 성화봉송을 비롯해 모든 준비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IOC もそれから政府当局も開催都市も皆さん予定通りやっていくのが我々の考え方だということで一致しているわけなんで 웨케나이저 IOC 위원은 자신의 SNS에 IOC의 발표를 상황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시설이 문을 닫아 선수들이 훈련할 곳이 없고 이런 상황에선 후원사들도 감성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스에서의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를 맡았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스테파니디도 IOC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선수들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비난 여론 속에서도 IOC와 일본이 버티기를 계속하는 건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정상 개최를 못할 경우 중계권 계약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IOC의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역시 가장 난처한 건 일본입니다. 일본이 올림픽 준비에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돈은 3조 엔, 약 35조 원.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일본 GDP의 1.4%가 하락하고 경제적 손실은 7조 8천억 엔, 약 9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모두 계약서상 도쿄 조직위원회가 IOC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일본 정부와 이를 지켜보는 IOC가 올림픽 취소나 연기를 쉽게 결정 못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누구 하나 앞장서 올림픽 시계를 멈추지 않으려는 눈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위험 속에서 올림픽 예선과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선수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은 확진자 수가 완만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인가라는 의구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의 정상 개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일본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은 어제 기준으로 이제 한 확진자가 1,800명, 1,600명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이 진짜 반영된 건가 약간의 의구심은 있습니다. 아마 그 10분의 1 정도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월 2일 기준으로요, 100만 명당 어느 정도 그 검사를 했는가라는 숫자를 그 각 나라별로 그 일본에서 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러니까 인구 100만 명당 2,000명 수준으로 즉 그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은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은 그 아까 1,6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오늘을 기준으로 그러나 거기서 크루즈를 빼면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계속 검사를 했으면 요르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르페가 된다라는 것은 그 9,000명, 9,000명이고 또 인구가 한국의 뭐 3배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3만 명 가까이가 아마 확진되었을 것이다. 적어도요.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검사를 갖다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일부러 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뭐라 그럴까 자각을 못하는 자기가 그런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그 주변에 그 전파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제대로 했으면 3만 명 정도라고 했지만 또 요르페 이상 있을 30만 명 가까이 있을 가능성도 폐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3만 명, 3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소 이사장이 최대 수십만 명이 감염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또 했더라고요.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내에는 감염자가 아주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 유행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현재 수만에서 수십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감염되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분도 어떤 근거를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그 일본 노동 후센송의 그런 동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그리고 지금 일본이 검사를 안 하는 그 실태를 그대로 생각하여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요. 2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일본에서요 일단 그 산담 그래서 자신이 그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산담 전화가 16만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검사해라라고 해서 검사를 한 숫자는 4,500건 정도라서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산담해서 그중 3%밖에 검사를 안 한다. 이게 그 일본의 실태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러니까 정말 검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하는 그 기준 자체가 4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그리고 폐렴의 징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중증 환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안 하고 중증 환자가 되고서야 검사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콜록콜록하면서 확실히 폐렴 증세까지 보여야 이제 검사가 되는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확진자의 의심자까지 뭐 또는
접촉한 사람까지 쫓아다니면서 경찰까지 동원해서 빨리 찾아서 빨리 검사를 받게 하고 치료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일본이 이렇게 느긋하게 검사에 미온적인 건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는 역시 올림픽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많으면 올림픽은 전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지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생 노동성 하에 있는 의료재단에서 만든 키트라든가 백신이 아니면 안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진료 키트라든가 이런 거 절대 수입한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한국에서 사실상 발명했다고 할 수가 있는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도 각하 내리는 거죠. 평가 각하 내리고 이러한 상황이 인권 문제가 있고 올림픽 문제가 있고 또 혐한 전수라는 것이 것에 이제 호소해야만이 지지층의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을 지금 혐한 세력이 아베 정권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집중 관리하는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만 명을 금방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 붕괴가 온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요. 의료 붕괴가 된다라는 것은 확진자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로서도 일본의 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고 또 확진자가 더 많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올림픽이라고 하는 문제가 일본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이것저것 결정짓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고려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아베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올림픽 계속하는 걸로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다 전산들은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열심히 일본 쪽에서 예전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못할 것이다라고 전산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들끼리 그런 안 좋은 이야기는 보통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스포츠가 멈춰서고 있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도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은요 치소라는 것은 인권 문제가 역시 IOC 아까 뉴스에 쭉 나왔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사실 치소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양쪽에 있습니다. IOC하고 일본에요. 그러니까 치소라기보다 아마도 마지막은 트럼프 대통령도 1년 연기라고 했기 때문에 1년 연기라는 것이 조금 마지막에 해결책으로 마지막은 그런 이야기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연기한다면 그건 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내년 육상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가 또 세계 선수권 대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많은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파견 근무를 시킬 수가 있는지도 굉장한 문제이고 일단 다시 푸조에 돌아가서 또 내년에 나온다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경기장이라든가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 빌린 시설들이 내년도 빌릴 수 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면요. 왜냐하면 올림픽을 못하면 아베 정권에 대한 타격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모두 아베 총리의 책임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또 2년 후이면 아베 정권이 그 9년째가 지난 후가 되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가 아베 신조의
일단 임기예요. 임기고.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요새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베 총리가 그래서 내년 임기를 생각해서 지금 뭐 취소나 연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거 참. 그러면 일본 내부의 의견은 어떨까요? 연기하자, 취소하자, 그래도 요새요, 어떻게든 하자. 요새 어떨까요? 일본 쪽에 특히 반성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특히 3월 5일 정도까지는 한국이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일본에서는 왜 검사를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새 그렇게 말하는 반성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보도 통제가 상당히 강해진 것이고요. 오히려 세계 각국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하고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성이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양심적인 의사가 코멘테이터에서 사라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올림픽도 쭉 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먼저 반성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위식 수준을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게 크고 또 아베 그만둬라라는 해시태그 SNS가 100만 넘었다는 거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는 작전에 아베 정권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국민들은 60% 이상이 지금은 여론조사를 하면 올림픽을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씩 그러니까 바꿔 나가는 작전에 돌입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본이 제대로 올림픽을 치르지 못하면 사실 한국 경제나 우리도 이제 뭐 영향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치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또 않았으면 좋겠고 좀 어려운 문제군요.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서 지난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땅을 사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고소 고발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모 씨가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부인 김건희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윤 총장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일부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실에 잠들어 있는 사건 기록을 깨우는데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발족이 머지 않은 때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 조직과 같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공소시효 만료까지 2주 남은 가운데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생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이름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같은 위성정당 모습을 갖춘 셈이 됩니다. 결국 이번 총선도 거대 양당의 대결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연합정당 제안 주체인 정치개혁연합을 버리고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한 이후 비례정당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당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매우 흡사한 더불어시민당으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기 소수정당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으로 저희가 확장을 좀 시키기 위해서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장명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또 다른 고민인 기호순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불출마 의원 10명 정도를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뜻대로 되면 적어도 2번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으며 여기서 당적 이동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채울 건가인데 민주당이 이미 후순위 7명만 챙기겠다고 한 만큼 10명 정도를 알아서 채워야 합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소수 정당은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고 비례연합정당을 이끄는 시민을 위하여도 친민주당 성향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후보 공모를 하겠지만 민주당의 뜻에 공감하는 후보 영입에 더욱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함께할 정당을 취사 선택하면서 갈등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성소수자 그리고 이념 논란이 있는 정당과 함께할 수 없다는 민주당 실세인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녹색당은 민주당이 애초 밝힌 취지를 훼손하면서 소수 정당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불참을 확정했던 정의당은 민주당도 통합당과 다를 게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오직 의석수에만 혈안이 돼서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이 정치판 그 참담한 모습이 부끄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국민 표심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새 선거제 취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21대 총선도 민주당과 통합당이라는 거대 양당 대결 그리고 위성정당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막말과 몸싸움은 물론이고 비례대표 명단이 교체되는 소동까지 빚고 있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이 기자. 오세요. 네. 한선교의 옥새파동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갈등이 깊습니다. 미래통합당, 이게 모정당이죠. 그다음에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두 당의 공천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죠. 네, 일단 미래한국당이 일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명단의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명단 수정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던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일부 명단의 교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략 5명 정도가 교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여러 의혹이 제기된 권혜영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 당위원장과 우원재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도 작지 않은데요. 당장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경우는요. 방송에 출연을 해서 문 대통령 지지자를 폄훼하는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비례 2번에 전진 배치된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은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연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이력으로 구설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또 청년 후보자 경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김정현 변호사가 비례 5번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통합당 내부에서는 이럴 바에는 아예 새로운 비례정당을 만들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일부 명단의 수정 반침을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양측의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논란도 알아보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이름은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여부를 놓고 민생당에서 내홍이 심상치가 않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대한신당과 평화당 출신 지도부만 최고위원회의를 따로 열고요. 비례연합정당 참여 안건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결사 반대해왔던 바른미래당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몸싸움까지 번졌는데요. 관련해서 직접 보시겠습니다. 선거가 급박하다 보니까
이견을 계속 조율할 수는 없었고요. 갈등을 더 봉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네, 이 민생당은요,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제3정당을 표방하면서 통합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평화당, 이 평화당은 이 내부 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 출신들의 화학적 결합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민생당 안팎에서는 이번 갈등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호남 의원들 간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 떠오르는 상황인데 당 주도권 다툼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폭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뭐 애당초 이 비례연합정당의 선을 딱 긋고 발을 디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논란을 피해갑니다만은 자체 비례대표 후보자들 때문에 계속 뭐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비례대표 5번 이훈주 후보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 간부를 지냈던 이훈주 후보를 고발한 건데요. 선관위 측은 공사노조 간부인 이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관련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요, 현행법에서도 서울교통공사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이중 해석이 가능하다며 헌재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정의당 비례 후보자 논란은요, 이미 1번을 받은 류호정 씨의 대리게임 전력과 또 6번을 받았던 신장식 변호사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심상정 대표가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이고 가짜 정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의당을 지지해달라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당 비례대표를 둘러싼 이딴 논란으로 여당 지지자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열린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의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가요. 또 주진영 전 하나투자그룹 사장이 열린민주당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다만요, 조국 전 장관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이국종 전 아주대 권영외산센터장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도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오는 22일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개하고 이틀간 온라인 투표로 순번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손혜원 열린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더불어시민당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예. 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양 원장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보입니다만 막판 단일화 같은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예. 뭐 언제고 선거를 앞둔 공천이라는 것이 잡음 없이 끝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다만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하는 과정에서 유권자인 국민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9964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1712님도 의견 주셨는데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모든 지역에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타격을 안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9330님 의견 주셨네요. 일본이 올림픽 강행을 한다면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정치권에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3112님, 월급을 반납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있는 것은 민생을 팽개치는 모습이 보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면서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청원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예, 내일은 곳곳에 봄비에 강풍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지내기가 쉽지 않은데 날씨까지 좀 좋지 않네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향해서 힘내자고 얘기해 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노래말도 있죠. 네, 맞습니다. 가수 이한철 씨와 17개 팀의 가수들이 함께 부른 슈퍼스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괜찮아.